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을 보면 각자 나름의 경제 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직감 투자를 한다고요? 케인즈의 야성적 충동에 따라 투자하고 있으시군요. 주가는 어차피 예측할 수 없으니 ETF를 사신다고요? 버텀말길에 랜덤워크를 믿는 분이신가 보네요. 이처럼 세상에는 경제를 예측하고 경제 구조를 설명하려는 많은 경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이론들이 정말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19세기의 장기 불황, 1920년대 대공황, 1997년 외환위기,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예측이 된 걸까요? 네, 누군가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다만 정확히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날 것이었나의 문제였을 뿐이죠. 경제학은 과학 법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너무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매번 빠르게 변하고 있고 심지어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에 따라서도 변화합니다. 같은 경제 정책도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효과가 전혀 없을 수도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실 경제학은 인문학에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제학 이론은 국가나 사람들의 경제 행동의 근간이 되는 일종의 생각 방식들이라고 볼 수 있기에 일종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주는 사고방식의 틀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경제를 배웠다고 금리 인상이나 주식 변동 등 경제 현상을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경제를 알면 경제 변화와 흐름에 대한 나만의 인사이트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화 호빗에서 보물과 보석이 가득한 둥지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용 스마우그를 보고 여러분은 스마우그야, 적금도 들고 주식도 좀 해야지 하고 투자를 권유할 테지만 불과 100에서 200년 전에는 집에다가 금은보화를 잔뜩 쌓아두는 게 부자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로크가 말한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상이었던 봉건시대에 왕은 절대왕권을 누리는 대신 외세의 침입을 막고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었죠. 그런데 왕은 그 목적을 위해 상비군을 돈으로 사야 했고 세금을 걷고 나라를 통치할 관료들에게도 돈을 줘야 했죠. 또 당연히 절대군주니까 사치도 좀 부려야겠죠. 그래서 금은보화를 그득히 쌓아놓기 위해 수출은 최대한 많이, 수입은 무조건 줄이는 중상주의가 부를 늘리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넌 가난해지는 제로섬 게임, 각자 도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무역은 그리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점차 개인과 이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가정하에 경제가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에 의해 알아서 굴러간다는 이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도 볼 수 있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는 법, 산업혁명 그리고 제국주의의 팽창과 함께 식민지를 통해 막대한 자본과 부를 축적하던 영국과 프랑스를 보며 부들부들하던 독일은 옥상으로 따라와를 시전하고 마는데요. 바로 세계 1차 대전입니다. 너의 승리는 바로 나의 패배라는 중상주의적 인식이 독일의 이런 결정을 불러오는데 한몫을 했던 것이겠죠. 한편으론 경제학자 토마스 멜서스는 저서 인구론에서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에 결국 사람들은 처참한 가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고 빈민층을 구제하기 위해선 인구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지금이야 인구 성장이 경제 성장에 좋다는 것, 식량 생산성을 향상시켜 그 불어난 인구를 충분히 지탱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영국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보조금은 식량의 가격만 올릴 뿐이므로 철폐하고 식량 증산으로 빈곤층을 구제해야 한다는 멜서스의 이론을 입맛대로 왜곡해 받아들인 영국은 빈곤층을 죽게 내버려두려고 지원금을 크게 삭감했으며 영국의 무자비한 수탈로 감자만 먹고 근근히 버티던 아일랜드에 흉년이 들었을 때도 영국은 이를 근거로 재난을 방치했고 그 결과로 1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한편 오늘날의 경제는 케인즈의 경제학과 고전주의 경제학이 대체로 양분하고 있는데 이 두 이론을 알면 정부의 경제정책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세기 이전에는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 이론을 시작으로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을 믿고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자는 고전적 경제학 이론이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1920년대에 발생한 대공황으로 미국 증시 시가총액의 90%가 떡락하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경기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건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그건 결국 사람들에게 월급을 많이 줬다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 돈으로 어차피 다시 소비를 할 것이기에 만들어라, 어차피 팔린다는 법칙인 세이의 법칙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고 창고에는 악성 재고가 쌓여갔죠. 이때 혜성처럼 나타난 슈퍼스타 케인즈는 사람들이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기 때문에 소비될 것으로 예상됐던 공급량과 실제 소비된 공급량의 차이로 재고가 쌓인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저축을 당연하고 바람직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의 믿음과 달리 저축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 바로 저축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소비가 곧 미덕이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어차피 저축을 할 것이므로 정부가 나서서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전까진 사회주의의 영향 때문에 사람들은 정부의 개입을 탐탁히 여기지 않았는데
케인즈 경제학 이후로 경제를 시장의 원리에 맡기되 어느 정도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되기 시작했습니다. 케인즈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한동안은요. 고전 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을 의미했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의 수요가 늘기 때문에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재화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케인즈도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1970년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오일 쇼크 등의 원인으로 생산 비용이 가파르게 치솟았고 공급이 침체되면서 인플레이션과 침체가 동시에 나타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늘리라는 케인즈의 조언을 따랐다간 인플레이션이 악화돼 경기가 더욱 침체에 빠지게 되는 가불기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다시 자율적인 시장으로 돌아가자는 신고전주의 학파였던 것입니다. 이 이후로 경제 이론은 케인즈 학파와 고전주의 학파, 그 중간 어디쯤에서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 정도에 대해 활발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처드 탈러의 넛지는 심리학을 경제학에 접목했습니다. 넛지라는 것은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라는 의미인데 고전 경제학에서 말하는 당근과 채찍 대신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 특정 행동이나 결정을 유도할 배경이나 맥락을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소변기에 붙은 팔이 그림을 이용해 소변이 튀는 것을 방지하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런 사례는 단순히 심리학이 아닌가 싶지만 넛지라는 것은 쩍벌을 방지해주는 지하철 바닥의 발바닥 모양 스티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에 따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생존을 위한 빠르고 직관적인 마음, 시스템 1, 느리지만 논리적인 마음, 시스템 2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보통 시스템 1을 주로 사용하면서도 시스템 2를 사용한다고 착각하곤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손실 회피 성향을 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200만 원을 받고 동전 던지기를 통해 100만 원을 잃거나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내기와 100만 원을 받고 동전 던지기를 통해 200만 원을 추가로 받거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내기 중에 첫 번째 내기를 더 싫어할 겁니다. 둘은 결국 확률적으로 똑같은 기대값을 가졌는데도요. 사람들은 당장 자기가 가진 것을 더 중요시 여겨 그걸 잃는 것에 큰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의외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행동 경제학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다양한 경제 이론들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하는 고전 경제학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행동 경제학은 그 명제를 바꿔버린 것이죠.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 인간은 적당히 합리적이다. 라고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실제로 하는 행동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한다고 믿는 것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은 구닥다리가 된 중상주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제로섬 게임의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고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을 믿는다면 어떤 관계에서든 내가 얻어갈 것이 있는 세상에서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경제학을 공부한다는 건 사회 그리고 사람들을 공부한다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경제학 고전 30권을 한 권으로 읽는 책을 통해 경제의 역사를 대략 알아봤습니다. 경제사를 보면 항상 위기가 오고 그 위기를 슈퍼스타의 혁신적인 이론으로 해결하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당시에 경제를 잘 설명하는 이론이라도 사람들이 그 이론을 사고의 틀로 삼고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또다시 세상은 급변할 겁니다. 결국 모든 경제사의 끝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경제 이론들이 엎치락뒤치락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돈의 역사는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어떤 경제 수식과 이론을 배우는 것뿐 아니라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수많은 경제학의 레전드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경제학 이론을 만들어냈는지를 배우는 것, 그리고 그 위에서 나만의 생각과 시야를 덧붙여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은 자본소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으며 유튜브에는 이런저런 투자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정은 나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그 자체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면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위대한 경제학 고전 30권을 한 권으로 읽는 책을 통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